20살 지한이는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기 시작했어. 몸살처럼 춥고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픈데도 병원에서는 계속 멀쩡하다고만 했지. 게다가 점점 이상한 일도 잦아졌어. 언젠가부터 자고 일어나면 손톱이 조금씩 짧아져 있는 거야. 누가 밤새 깎아놓은 것처럼 말이야. 베개 밑에서는 새카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왔고 팔이며 다리에는 멍이 남아있기도 했지. 결국 지한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주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은 지한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말했지. 이건 신병이야. 내림굿을 안 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화를 당할 게다. 하지만 굿값은 4천만 원. 이미 병원비로 빚더미에 앉은 지한이가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지. 그때 무당은 말했어. 그럼 연화보살한테 한번 가봐. 사정이 딱한 사람은 돈 안 받고 봐주기도 한다던데. 그렇게 찾아간 연화보살은 지한이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손부터 잡아주었대. 가엾은 것.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꼬. 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굿은 해줄 테니 몸이 너무 상했으니 굿날이 잡힐 때까지만 여기서 먹고 자거라. 지한이는 그 말을 믿었어. 공짜로 굿을 해준다는데 말도 고마웠지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고통을 알아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 그날부터 지한이는 연화보살의 신당에서 지내기 시작했지. 너희도 이런 상황이면 신당에서 지낼 것 같아? 공짜로 해준다는데 뭐 그 정도는 그렇긴 해. 근데 지한이가 공짜를 좋아해서 머리가 빠지는 걸 수도 있네. 손톱도 문대매. 손톱이 자연스럽게 무는 거 아니야? 제이처럼. 무네, 뭐 뜯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대. 연화보살은 죽을 끓여주고 밤마다 이불도 덮어주며 지한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달래줬거든. 그런데 이상한 건 몸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야. 게다가 어느 날부터 연화보살은 지한이에게 이상한 것들을 시키기 시작했지. 재단에 올릴 거니까 이것 좀 다듬어라. 그릇 안에는 생고기가 담겨 있었어. 다음 날은 썩은 생선이었어. 그 다음 날은 정체 모를 검붉은 물이었고, 신당 안에선 점점 향 냄새 대신 비린내가 나기 시작했지. 그래도 지한이는 참았어. 이게 낫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으니까. 연화보살은 때로는 부적을 태운 잿물을 마시게 했어. 속에 든 더러운 걸 눌러야 한단다. 그 잿물은 비릿하면서도 텁텁했고 그 물을 마신 밤이면 지한이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곤 했어. NRP는 유행어가 됐어요. 제이 아니야? 제이 스토리인데? 지한이가 아니라 제이네. 앞으로 제이라고 읽을까요? 오케이. 배 위에 축축하고 무거운 것이 올라앉은 느낌이 들고 간신히 눈을 뜨면 자기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어. 입이 기미까지 찢어진 채로. 기괴하게 벌어진 입안에서 검은 물이 지한이의 뺨 위로 떨어지곤 했지. 무서워서 기절했다가 일어난 다음날 아침이면 손톱은 또 짧아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빠져 있었어. 연화보살은 신이 몸에 기를 내는 과정이라면서 지한이를 다독였지. 지한이는 무서웠지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간신히 버텨낼 수밖에 없었어. 만약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버틸 수 있을까? 저 못 버텨요. 좀 수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수상하지. 원래 공짜는 공짜는 세상에 공짜는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진짜.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야 지한이가. 그러니까 원래 4천만 원 한다는 것도 좀 수상하긴 해요. 근데 원래 그 정도 비싸긴 해. 아 그래요? 어. 그거에 그렇게 돈이 된다고. 근데 가서 뭘 해주는 거야? 그거 안 봤어?
그 무당들 나오는 예능 있었잖아. 아 운명 전쟁. 운명 전쟁. 네.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신내림 받으면은 막 뭐, 소리 뭐, 노래 뭐, 부르면서. 그거 하면 칼 위에 발바닥으로 올라설 수가 있어. 에?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 약간. 퍼포먼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연화보살이 지금 그런 뭐 이상한 걸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연화보살이 지안이에게 말했어. 오늘 밤이다. 이제 내 몸에 길을 열 거야. 그날 밤 구판이 시작됐지.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신을 맞는 굿은 문을 열어둔다고 했는데 연화보살은 정반대였어. 문이란 문은 전부 걸어 잠그고 창문도 암막 커튼으로 가려버렸지. 연화보살은 지안이를 신당 가운데에 앉히고는 방울을 흔들며 경문을 외우기 시작했어.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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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연화보살은 검은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지안이에게 다가왔지. 지안이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연화보살은 지안이의 턱으로 움켜쥐고 그 물을 입안으로 들이부었어. 억지로 삼키는 순간 몸속에 수천 마리 지네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통증이 시작됐어. 지안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연화보살을 올려다봤지만 자신을 달래주던 따뜻한 사람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지. 연화보살은 입꼬리만 천천히 끌어올리며 말했어. 조금만 참아라. 내 그릇만 열리면 된다. 나는 다시 받을 수 있어. 그때였어. 찰랑거리던 방울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긴 거야. 방울줄이 저절로 끊어지더니 방울들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졌어. 연화보살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가셨지. 고통에 몸부림치던 지안이는 어느새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이윽고 지안이의 입이 열리더니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주인이 있는 그릇을 탐냈느냐. 네가 채운 것부터 비워주마. 그 순간 신당 곳곳에서 검은 것들이 일제히 연화보살에게 달려들었어. 벌레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를 시커먼한 것들. 정신이 돌아온 지안이는 앞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어. 하지만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지. 뭔가 질척한 것들이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 마른 머리카락이 장판을 훑는 소리, 그리고 연화보살이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는 소리 말이야. 날이 밝았을 때 지안이는 신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연화보살은 제단 앞에 엎어진 채 발견됐지. 연화보살은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가 완전히 마비됐어. 정신은 멀쩡한데 몸은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야. 그녀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다 가끔 아무도 없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대. 잘못했습니다. 그 그릇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후 지안이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어. 사람들은 지안이를 지켜준 큰 신이 있었다고 했어. 하지만 지안이는 그날 이후 그 일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과 마주칠 때가 있었거든.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채로.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1973년 일본 도쿄에 네토 테레비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네토 테레비. 지금 테레비 아사히의 전신인 곳이거든요. 이 마사키라는 사람이 이 방송국의 PD였어요. 마사키는 주로 정통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문제는 시청률이 너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국장님이 매일같이 마사키님을 불러가지고 엄청 잔소리를 해댔어요. 야, 자극적인 거 좀 찍어와. 시청률이 이게 뭐냐? 뭐든 좋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해봐. 허구한 날 구박만 당하고 있으니 마사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국장에게 된통 혼나고 온 마사키에게 동료 PD 소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홋카이도 오타루에 폐허가 된 온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아사히코 온천 호텔이라고. 거기서 기면이를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한번 취재해보면 어때? 솔직히 마사키는 그렇게 막 구미가 땡기진 않았대요. 정통 다큐 소재도 아닌데다가 애초에 괴담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어요. 뭐해? 당장 취재 시작하지 않고 제발 뭐라도 좀 막 가져오라고. 대체 언제 왔는지 국장이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사키님이 이제 떠밀리듯 취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소타를 통해 오타루 주민들을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 게 첫 시작이었는데 그 온천 호텔에 신혼여행을 갔었다던 여자랑 겨우 연락이 닿게 됐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그날 저는 지하 대욕장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에 차가운 뭔가가 닿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새까만 형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귓가에 갑자기 젊은 여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 길로 남편과 아사히코 온천 호텔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실 마사키는 아직도 이 온천 호텔 이야기에 큰 흥미는 없었어요. 하지만 국장은 기어코 마사키를 현장에 보냈어요. 여자가 말한 검은 형체를 어떻게든 찍어 오라면서 말합니다. 심지어 도쿄에 제일 가는 영매사도 붙여줬어요. 마사키에게는 뭐라도 꼭 찍어 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엄청 쌓인 상태였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아사히코 온천 호텔. 담쟁이 동굴이 외벽을 감싸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낡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 온천의 입구를 지나려는 순간 함께한 영매사가 뚝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많아. 너무 많아. 산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마사키는 국장이 붙여진 영매사가 연기를 한다 생각했죠. 자극적인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마사키는 얼른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후한 중년의 남자 영매사가 눈을 까디집더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물! 뜨거워! 물! 그러는 겁니다. 인터뷰하며 들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똑같았죠. 마사키는 국장이 영매사에게 여자의 사연을 귀띔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찾던 영매사가 갑자기 돌연 픽 쓰러지는 거예요. 다 잘 찍었다고,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고 쓰러진 영매사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영매사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그제서야 마사키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아사히코 호텔로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국장이 찍어오라고 한 검은 형체는 당연히 구경도 못했죠. 정신을 차린 영매사는 저 호텔로 들어가는 건 미친 짓이라며 먼저 도쿄로 가버렸어요. 마사키는 결국 혼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사키 그 들어가? 마사키상. 마사키상. 호텔 안은 로비부터 다다미가 넓게 깔려 있었는데 오래된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그냥 여느 폐건물의 느낌이었어요. 혼자 거기 간다고? 그거 나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마사키? 아니 자기 직업이 딸리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그래도 안 가. 난 절대 안 가. 나 절대. 솔직히 저도 안 갈 것 같긴. 그런데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습하고 매캐한 연기가 폐에 가득 차는 느낌? 이제 대욕장 터로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꼭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땀이 나고 막 더워져요. 게다가 계속해서 생수를 마셔도 자꾸만 목이 갈라지면서 갈증이 막 나더래요. 땀으로 옷을 막 다 적셔가며 힘들게 촬영을 계속했지만 어둡고 텅 빈 대욕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마사키는 아사히코 호텔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마사키는 골똘히 생각이 잠겨요. 신혼여행을 갔던 여자가 들었던 목소리, 뜨겁다며 물을 찾던 영매사. 그때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온천에서 왜 물을 찾았을까?
거기 사방이 온천수였을 텐데. 마사키는 아사히코 온천 호텔이 드디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출근한 마사키는 시청자 제보 스팟을 내보내기 시작했죠. 이 호텔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토 텔레비에서는 아사히코 호텔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이곳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얼마 뒤 드디어 방송국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사히코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다는 늙은 목수의 전화였어요. 마사키는 곧장 약속을 잡았어요. 1953년, 벌써 20년 전 일이라네. 지하 공사를 하는데 자꾸만 사방에서 물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지.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마사키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아니, 지하 대욕장에 온천수가 가득한데 다들 왜 그렇게 물을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어렵게 입을 뗐다고 해요. 사실 거기는 원래는 온천 호텔이 아니었소이다. 처음 아사히코 호텔은 일반 호텔로 지어졌고 넓은 지하 공간은 대욕장이 아니라 전쟁 때 방공호로 쓰이던 자리였다고 하죠. 1952년 1월 홋카이도 오타루에 큰 눈사태가 났던 겨울, 집을 잃은 주민들이 호텔 지하 방공호로 대피를 했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폈던 불이 큰 화재로 번진 거예요. 지하실 입구마저 이미 눈더미에 막혀 있었고 수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불에 타 죽고 말았대요. 거기까지 말을 하다 말고 목수는 한동안 손을 내려다봤어요. 나도 거기에 있었네. 당시 목수는 사고 후 눈을 파헤치고 지하로 내려가 유해를 꺼내는 일도 도왔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붙잡은 채 엉겨버린 사람들, 벽을 긁다 멈춘 손자국, 녹아내린 물건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고. 시체들이 2중, 3층으로 쌓여 있었다네. 누가 누구인지도 구분이 안 됐지. 그 사고로 목수님 역시 많은 친구들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타루에서는 지금도 1월이 되면 제사를 지낸 집이 많대요. 화재 이후 호텔 건물은 한동안 폐쇄됐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야 보수를 겸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공사 도중에 지하에서 온천수가 터져서 그때부터 이제 아사히코는 온천 호텔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사키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모두가 같은 말을 들었는지. 그간 불에 타 죽어가면서 간절하게 물을 원했던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목소리였던 거죠. 마음이 무거워진 마사키는 캠코더로 촬영해온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근데 캠코더 이제 뷰파인더 쪽 구석이 얼룩덜룩한 거예요. 아무리 화면을 닦아봐도 닦이지 않았고 계속 보다 보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제 촬영된 영상이었던 거죠. 마구 뒤엉킨 새까만 형체들, 그중 하나가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물! 네토 텔레비에서는 결국 이 다큐를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뒤 1993년 캠코더에 기록된 음성 파일이 유출되면서 요미우리 신문에 기사로 실리게 됐어요. 그 이후 아사히코 온천 호텔은 홋카이도 지역의 유명한 흉가 체험 스팟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1990년 미얀마 네피도 외곽의 한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름은 바낙, 나이는 25. 저희 또래죠. 아니죠. 저희 몇천 살이니까. 아픈 어머니의 약값과 동생 학비까지 대느라 매일 자진해서 야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낙의 몸이 좀 이상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왼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멍 어쩌다가 생긴 걸까요? 잠버릇으로 그냥 침대 프레임을 팍. 그쵸? 처음에는 자다가 어디 부딪혔나 싶었어요. 근데 그 멍이 사라지질 않아요. 더 이상한 건
분명 밥을 잘 챙겨 먹는데 살이 기이할 정도로 쑥쑥 빠지는 거예요. 반학은 나날이 송장처럼 변해갔어요. 이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챙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공장의 사장님. 사장은 원래도 직원들을 잘 챙기기로 유명했어요. 아프면 병원비도 내주고 가족 행사가 있으면 돈도 보태주고 직원들이 다들 아버지처럼 따랐대요. 이제 타지에서 올라와서 의지할 데가 없던 반학도 사장을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어요. 사장도 반학한테 우리 사위 할 정도로 유난히 아꼈어요. 숙식할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아직 신입인 반학을 중요한 거래처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까지 했죠. 어느 날은 거래처에 같이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래처 위치가 좀 독특했어요. 거긴 산속 깊이 있는 절이었어요. 절이 거래처라고요? 의아해하는 반학에게 사장이 말했어요. 사업할 때는 조상신께 먼저 예의를 갖추는 거야. 절 안에는 어르신들이 몇 명 모여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반학을 보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반겨요. 반학은 사장이 나에 대해서 잘 말해줬구나 하고 생각했죠. 며칠 뒤 사장은 영업하느라 고생한다 하면서 반학을 이발소에 데려갔어요. 직접 계산도 해주고 머리를 자르고 난 뒤에는 어깨에 붙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정하게 털어줬어요. 그리고 첫 월급날 사장이 반학을 따로 부르더니 두툼한 빨간 봉투 하나를 쓱 내밀었어요. 이런 봉투를 줬대요. 이런 봉투. 그러면서 사장은 반학 고생 많았지? 우리 반학 부자 되라고 내가 부적 하나 같이 넣었어 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사방이 꼼꼼하게 박음질된 붉은색 작은 주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반학은 그걸 받아들고 괜히 울컥했다고 해요. 타지에서 혼자 버티고 있던 자기한테 아,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역시 사장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반학이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걸 받고. 몸은 나날이 마르고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어요. 사장은 직접 반학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병원비까지 내주면서 쉬라고 배려해줬지만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도 몸은 전혀 나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급기야 어느 날부터는 꿈까지 꾸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나오는 꿈. 얼굴은 창백하고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은 여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없이 물끄러미 반학을 보다가 꼭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좀 꺼내줘. 나 여기 있어. 반학은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숨이 턱 막혀서 잠에서 깨곤 했어요. 꿈을 꾼 날은 왼팔에 든 멍이 훨씬 짙어져 있었죠. 병원에서도 아픈 원인을 못 찾고 몸은 계속 말라가고 꿈은 점점 또렷해지고 반학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네피도에서 용하기로 유명한 쿠루 크메르, 즉 영매사를 찾아가요. 쿠루 크메르가 반학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너 아내를 왜 가둬뒀어? 문 좀 열어달라잖아. 그 말을 듣는데 반학은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열어달라잖아? 아, 이게 무슨 헛소리야. 심란해하던 그때 문득 한 곳에 시선이 멈췄어요. 기숙사 방 한쪽에 있는 낡은 서랍장. 평소엔 뻑뻑해서 열리지 않던 서랍장이었어요. 열리지 않는 문?
혹시? 반학은 온 힘을 다해 그 서랍을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는 경악합니다. 서랍 안엔 여자 인형 하나와 남자 인형 하나, 인형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인형은 수십 수백 번 촘촘히 감은 붉은 실로 서로 얽혀 있었어요. 결혼식 예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더 소름 돋는 건 신부 인형이 신랑 인형의 왼쪽에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옥죄든 말이에요. 매일 아침 반학의 왼팔에 남았던 그 멍자국과 같은 위치였어요. 그 순간 반학의 머릿속에 스치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산속 깊은 절, 얘를 갖추는 거야 나던 사장의 말, 이발소에서 털어주던 머리카락. 다들 혹시 영혼 결혼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제 집안 어른이 모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죽은 남녀의 머리카락을 교환해서 죽은 두 사람의 영혼을 부부로 맺어주는 의식을 이제 영혼 결혼식이라고 해요. 반학의 머릿속엔 우리 사위라고 부르던 사장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사장에겐 결혼도 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사장이 데려갔던 절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사실 제사를 위해 모인 사장의 집안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부적이라면서 건넸던 붉은색의 작은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열어봐봐요. 뭐야?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 머리카락. 죽은 딸의 머리카락이었던 거예요. 반학은 자기도 모르게 영혼 결혼식을 하고 죽은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었어요. 반학은 바로 기숙사를 뛰쳐나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결국 반학은 평생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팔에 이유모르 멍이 들어있다면 조심하세요. 그건 누군가가 영혼을 묶어두려는 걸지도 모르니까.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89년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 서울이야? 네. 그때는 저는 음악다방에서 DJ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어요. 을지로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잘 몰라 나. 을지로? 중구 쪽. 중구. 아, 중구. 네. 중구는 알지. 근데 을지로가 유명해진 이유가 80년대쯤에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잉세서 골목이 되면서부터인 거 아세요? 그 당시에 을지로에선 이제 매일 잉세물을 수백만 잔씩 찍어냈대요. 골목마다 이제 빳빳한 종이 냄새, 잉크 냄새가 진동하고 그 잉세물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골목을 누비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을지로에 잉순애 씨라는 분이 겪은 일인데, 네, 순애 씨는 사실 잉세서 직원이 아니라 을지로에 있는 백반집 딸이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배달이었죠. 백반집 단골들은 보통 한두 달치 밥값을 미리 식당에 걸어놓고는 했대요. 네, 그럼 매일 이제 점심마다 순애 씨가 밥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1989년 12월에 유난히 추운 날, 그날도 순애 씨는 이제 제육볶음이 담긴 쟁반을 머리 위에 이고서 배달 중이었어요. 아, 저 맛있겠다. 그날 마지막 배달은 옥선문화사라는 곳이었어요. 그날도 옥선문화사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이상하게 누구 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외근 나갔나 싶어서 순애 씨는 쟁반만 문 밖에 이제 내려놓고 나왔대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빈 그릇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사장님이 돌아왔는지 쟁반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은 밥을 좀 늦게 먹나 보네 하고 어쩔 수 없이
내일 점심 배달 때 그릇을 수거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순애 씨는 또 점심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그릇을 안 내놓은 거예요.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고. 이런 그릇 먹튀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짜장면을 그러니까 배달을 짜장면 시켜도 무조건 그릇은 밖에 내놓는 그게 이제 기본? 그럼 뭔 일이 생겼다고 당시-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그런데 바닥에 쟁반을 탁 내려놓고 일어선 순간 억선 문화사 문 너머에서 뭔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사람이 있었구나 싶어서 순애 씨는 얼른 문에 귀를 대봤어요. 그랬더니 찰컥찰컥찰컥 안에서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애 씨는 순간 확 짜증이 나서 소리를 쳤어요. 저기요, 저 백반집인데요. 밥 그냥 놓고 갈게요. 이따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는 그릇 꼭 밖에 놔두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색이 소리가 툭 멈추더니 네 하는 대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좀 찜찜했지만 약속도 받았으니 이제 순애 씨는 일단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그릇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여전히 다 먹은 그릇을 하나도 안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순애 씨가 고민을 하던 그때 뒤에서 누가 순애 씨를 불렀어요. 아저씨! 1층에 있는 다른 인사서 직원이 순애 씨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던 거예요. 순애 씨는 그 직원한테 혹시 억선문화사 사람들 봤냐고 밥을 먹고 그릇을 안 내놓고 인쇄기만 돌린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래요. 그러고 보니 나도 저 집 사장님 며칠 못 봤네. 기계는 밤새 돌아가더라고. 밤새? 아니 그게 가능한가? 그 상태로 5일쯤 지나자 참다 폭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백반집을 운영하는 순애 씨의 엄마예요. 결국 엄마까지 나서서 억선 문화사로 향했어요. 그러고 문을 두드리는데 역시나 반응은 없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는 문고리를 확 잡고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잠겨 있는 줄 알았던 문이 맥없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슬쩍 벌어진 문틈으로 얼음장 같은 한기 그리고 묘한 냄새가 흘러나오는데 순간 엄마와 순애 씨는 둘 다 느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저 안에 뭔가 험한 게 있다는 걸 말이죠. 엄마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떨면서 순애 씨한테 말했어요. 빨리 가서 경찰한테 전화해. 경찰이 도착하고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순애 씨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사무실 한가운데 테이블엔 억선문화사 사장과 직원 2명까지 3사람이 잠자는 듯 늘어져 있었어요. 죽은 채로요. 부검 결과 사인은 연탄 난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한겨울이라 부패가 늦은 데다 임세서 잉크 냄새 때문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안에 시체가 있었다는 걸. 근데 다들 그 안에서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기계는 오래전에 멈춰 있었고 잉크도 바싹 말라 있었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죽은 3사람의 위장에서 음식물이 발견됐는데 상태가 먹은 지 3일이 채 안 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최소 일주일 전에 죽은 사람들한테서요. 그날 사람들이 시신이 수습할 때 순애 씨는 벽 쪽에 서 있다가 알아봤다고 해요. 사무실 안쪽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백반집의 빈 그릇들을 순애 씨가 매일 문 밖에 놓아두던 그 그릇들 말이에요.
이 그릇들의 음식은 누가 먹은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순애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을지로 어른들 말씀으로는 억선 문화사 자리가 원래 귀신이 드나드는 기문이었대요. 그래서 옛날엔 거기가 무단집 자리였다고. 그래서 순애 씨는 자기가 두드린 잉세서의 문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이제 경계였던 것 같다고 했어요. 자신은 그동안 죽은 자들에게 젖은 밥을 갖다 주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1992년 태국 방콕. 택시 기사인 솜키앗은 그날 밤에도 승객을 찾아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벌써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 그냥 퇴근할까? 아니면 딱 한 손님만 더 태울까? 망설이고 있는데 길가에서 여자 2명이 택시를 잡았어. 두 사람은 말없이 뒷좌석에 타더니 작은 소리로 목적지를 말했어. 왓 사미안. 그건 방콕 외곽에 있는 사원이야. 이 시간에 사원? 좀 이상했지만 솜키앗은 그냥 장례식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출발했어.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뒷자리를 계속 힐끔힐끔 봤는데 두 사람 다 창백한 얼굴, 짧은 머리에 검은 옷을 입고 서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창밖만 보고 있더래. 한참을 달려서 사원에 도착을 했고 여자들은 조용히 돈을 내고 내렸어. 솜키앗은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면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네 하고 돈을 쥔 손을 펼쳐봤는데 분명히 지폐를 받았는데 돈이 마른 나뭇잎 몇 장으로 변한 거야. 몇 번 눈을 비벼도 나뭇잎이었어. 손에 들고 있었던 게. 깜짝 놀라서 창밖을 봤는데 여자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 아,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친다고? 열이 잔뜩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말도 안 되는 수법에 속은 자기 탓도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나뭇잎을 돈으로 잘못 봤을까 했어. 만약 너네가 택시기사였다면 손님을 잡으러 갈 것 같아? 안 잡으러 갈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나도 무서워서 아마 근데 차를 내려서 그걸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근데 무섭긴 했겠다. 솜키앗은 그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대. 근데 다음날 아침 동료 기사가 다급하게 달려오더니 대뜸 물었어. 너 어제 12시에 손님 태웠어? 그 동료가 말하길 분명히 멀리서 솜키앗의 택시에 여자 둘이 타는 걸 봤는데 잠시 후 스쳐 지나갈 때는 차에 솜키앗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솜키앗은 서둘러서 택시 미터기 기록을 확인했어. 근데 그 시간대 운행 기록이 아예 없는 거야. 손님도 요금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귀신에 홀린 건가? 하고 하루 종일 멍해져서 손님도 못 태우고 그냥 빈 차를 몰고도 돌아다닌 거야. 그러다 우연히 어젯밤 그 여자들을 태웠던 장소로 다시 지나가게 됐어.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잠시 차를 세웠지. 그때 똑똑 누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물었어. 혹시 검은 옷 입은 여자 2명을 태운 적이 있어요? 라고 말이야. 그 사람도 택시기사였어. 이름은 수티퐁. 그리고는 자기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했어. 택시비로 받은 지폐가 나뭇잎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택시비로 장난치나? 수티퐁은 이제 화가 나서 여자들을 바로 쫓아갔는데 저 멀리 기찻길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대. 외면해야 하나? 확인을 해야 하나? 갈등하면서 수티퐁은 마른 침을 삼키면서 천천히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어. 손정등을 꺼내 기차 레일을 비췄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어라,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택시로 돌아가려는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플래시 불빛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그 불빛 정중앙에 보인 거는 목이 기역자로 꺾여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여자의 머리였어. 와 너무 무섭겠다. 우와. 심지어 옆 레일 위에는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팔로 몸을 질질 끌면서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어. 근데 허리 아래가 안 보였어. 몸이 반으로 잘린 채였거든. 그 순간 그 여자가 수티퐁을 쳐다보더니 하면서 수티퐁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뭐 있어 여기. 무서워. 우리 누구 있는 것 같아. 수티퐁은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기찻길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대.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은 둘만이 아니었어. 태국에 호러 아워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제작진이 방콕 일대 택시 회사들을 직접 돌면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 둘을 태운 적이 있는 기사들을 찾아다녔대. 그랬더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20명이 넘게 나왔대. 더 소름 돋는 건 택시 기사들이 각자 그린 여자들의 몽타주가 거의 똑같았다는 거야. 그러다 얼마 후에 방송국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몽타주 속 여자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20살이었던 둘은 친구 사이였고 몇 년 전에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찻길 위에서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달려오던 기차에 그대로 치여서 죽습니다. 사고가 너무 참혹해서 시신이 2동강이 날 정도였다니까. 둘의 장례식은 방콕 외곽의 왓 사미안 나리라는 사원에서 치러졌대. 바로 그날 밤 솜키앗이 둘을 내려준 곳이었지. 지금도 태국의 택시기사들은 밤 12시가 넘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쉽게 차를 세우지 못한대. 혹시라도 그들이 어딘가 기찻길 근처에서 여전히 길을 아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2018년 7월 1일 이른 아침에 인도 델리의 부라리 마을에서 한 남자가 평소처럼 이제 식료품 가게로 향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매일 새벽이면 열리던 가게의 문이 어쩐 일인지 굳게 닫혀 있었거든요. 왜 아직도 문을 안 열었지? 무슨 일이 있나? 네, 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창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비명을 질렀어요. 거실 천장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 더 이상한 건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목을 맨 채 죽어 있었어요.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은 등 뒤로 묶여 있는 상태로 말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뿌리가 나뭇가지에서 자라서 아래로 축축 처져 있는 인도의 반얀트리 나무 같았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현장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사실이 있어요. 이 집에 사는 가족은 모두 1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목을 맨 건 10명이었어요. 남은 한 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고 어느 방의 침대 위에서 이 집의 가장 큰 어른이 할머니를 발견해요. 이미 누군가에게 목을 졸려서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렇게 온 가족이 한날 한시에 죽은 채 발견된 거죠.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 모두가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신이 눈과 입이 가려져 있고 손까지 등 뒤로 묶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 가족들은 죽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먹을 음식까지 미리 배달해 둔 상태였죠. 도저히 곧 죽을 사람들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어요. 집안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저항하거나 몸싸움을 한 흔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사가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경찰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여러 건의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건 무려 10년 넘게 기록된 일기장이었어요. 그런데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눈을 가려라. 경찰은 천장에 매달린 시신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눈도 모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엔 입을 막아라. 손을 묶어라.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써 있었죠. 반얀트리의 뿌리처럼 매달려라. 기억나세요? 시신이 발견된 그 기괴한 모습들, 이 일기장에 적힌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내용은 그 다음 장에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신이 개입해 모두를 구할 것이다. 아 이거 자살이네.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새로운 삶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제야 모든 게 설명됐어요. 왜 다음날 먹을 음식까지 주문했는지, 왜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는지. 가족은 살해당하거나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본인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에는 이 일기장의 주인이자 이 집의 둘째 아들 라릿이 있었어요. 10년 전 어느 날 라릿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라. 이상한 이야기죠.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빙의됐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은데. 약간 믿고 싶지 않을까? 돌아가신 아버님. 동생이 그러면. 그런데 가족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면 라릿은 원래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야 그러면 몇 년 전에 큰 충격을 받고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한마디도 못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던 라릿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더니 죽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전한다고 말한 거였죠. 가족들은 어쩌면 진짜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라릿에게 들어와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이상한 지시를 했던 건 아니에요. 원래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가게는 이렇게 운영해라 같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라릿의 말대로 하니까 장사도 잘 되고 가족끼리 전보다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점점 더 라릿을, 아니 죽은 아버지의 말을 믿게 된 거죠. 그렇게 10년이 흐른 어느 날 마지막 지시가 내려집니다. 모두 반얀트리 뿌리처럼 매달려라. 마지막 순간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형들은 갑자기 이렇게 매달리라고 하면 순순히 따를 거예요. 절대 못할 것 같긴 한데. 절대 못해. 자살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약간 세뇌에 가깝는데. 근데 되게 라릿이 말을 못했더니 이제 아버지가 들어왔다면서 말을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겠네. 지시를 따라가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근데 아무리 이제 아버지라고 해도 죽으라고 하면 죽을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의 구원을 도왔어요. 형제의 눈을 서로 가려줬고 부모는 자식의 손목을 묶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거동이 불편했던 할머니는 방에서 따로 의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 집에는 살인자가 없었어요. 대신 모두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11명의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죠. 전신과 전문의들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집단망상이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현실 판단력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들이 그토록 믿었던 구원은 없었어요. 나중에 드러난 부검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죠. 몇몇 가족의 발에는 죽음의 순간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려고 했던 흔적이 산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들은 마지막에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태국의 프라카농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야. 그날은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이었어. 마을 부둣가에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전쟁에 끌려갔던 남자들이 돌아오는 날이었거든. 잠시 후 안개 속에서 배 한 척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누군가의 아들, 남편, 그리고 아버지. 지옥 같던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었지. 그 중에는 막이라는 남자도 있었어. 아들아! 여보! 여기저기 눈물의 재회가 이어졌는데 막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아, 저 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안 보여서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평소와 달랐던 거지, 확연히. 서둘러 집으로 가는 막의 등 뒤로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 집이 보이자 막은 울컥한 기분이 들었어. 1년 전 전쟁터로 나갈 때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거든. 아, 그럼 애기가 반드시 아내와 아이 곁으로 살아서 내가 돌아가겠다. 그 생각에 버틴 거지.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 여보, 나왔어. 아기를 등에 업은 나크가 되게 놀라서 돌아봤어.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르겠어. 아기도 엄마 아빠가 재회하는 걸 아는지 기특하게 울지도 않고 되게 순했어. 그런데 끔찍한 전쟁을 겪어서였을까? 그날부터 막은 매일 악몽을 꿨어. 어딘가 먼 곳에서 들리는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몸 위로 아주 차갑고 축축한 손이 발목부터 얼굴까지 천천히 훑고 올라갔어. 막은 매번 식은땀에 젖어 눈을 떴어. 그때마다 나크가 옆에서 조용히 남편을 쓰다듬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날이 밝아도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막은 괜히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친구 파차라의 집으로 향했지. 거기 마당에서 파파야 나무를 손질하고 있던 파차라가 보였어. 오랜만이다 진짜. 잘 지냈냐? 근데 파차라는 반가워하는 막을 보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 예전처럼 반가워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이 짧았어. 근데 잠시 뒤 아이를 업은 나크가 뒤따라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더 싸해진 거야. 대놓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고 딱 누군가가 거슬리는 사람처럼. 내가 없는 동안 파차라랑 무슨 일 있었나? 답답함은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풀리지 않았어. 그때 나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당신이 없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냐면서.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지고 그 시간이 지옥 같았다 라면서 말이야. 혼자 남게 한 미안함에 막은 어쩔 줄 몰라 했어. 우는 아내를 달래줄 뿐이었지. 그날 밤 아내를 평소보다 세게 끌어안고 잠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막은 또 꿈을 꿨어. 항상 멀리서 들려오던 울음소리가 굉장히 가까이 바로 집 안에서 들렸던 거야.
몸이 굳은 채로 겨우 고개를 돌렸어. 방 한가운데 머리를 바닥까지 늘어뜨린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 앞엔 피에 젖은 천으로 쌓인 뭔가가 놓여져 있었어. 저게 뭐지? 하고 막이 자세히 보려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휙. 끝도 없이 깊게 패인 눈, 새까만 얼굴. 그런데 분명히 나크였던 거야. 막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 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안도를 했지. 늘 그랬던 것처럼 악몽을 꾼 막의 뺨을 나크의 손이 어루만져주고 있었어.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 침대엔 아무도 없었던 거야. 손은 분명 막의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 아내의 몸은 저 멀리 떨어진 문 앞에 서 있었어. 문 앞에서 기이하게 늘어난 팔이 침대까지 이어져 있었어. 그 손이 막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던 거지. 막은 왜 마을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봤는지, 파차라가 말을 왜 안 섞었는지, 아기는 왜 울지 않았는지 그제야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어. 막은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 뒤에선 아내의 긴 발이 수풀을 헤쳐나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어. 한 손에는 젖은 천으로 싼 아이를 들고서. 깜짝이야. 아이의 힘없이 떨어진 고개가 툭툭 인형처럼 흔들렸어. 그때 누군가가 막을 붙잡아 끌어당겼어. 바로 마을 사원의 승려였지. 여긴 괜찮아. 귀신은 못 들어와. 그곳에서 막은 그동안 모든 이야기를 듣게 돼. 1년 전 막이 전쟁터로 나간 뒤 산파를 부를 돈조차 없었던 나크를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마지막 희망이었던 파차라조차도 외면당하고 혼자 남겨지고 그 시간이 지옥 같았던 나크의 말 그대로였지.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 부둣가 근처에서 아기를 낳다 죽은 그녀와 수만 번 쉬지 못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해. 아마 죽는 순간에도 남편만을 그리워했겠지. 죽어서도 집을 떠나지 못했던 나크를 생각하면서 막은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 하지만 생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야겠어. 그날 승려가 불경을 외우며 나크를 항아리에 봉인했던 순간 남편을 찾는 나크의 괴성과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메웠다고 해. 몇 년 후 태국의 왓 마하붓 사원에 나크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세워졌어. 지금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슬픈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1972년 호주 캐리 월튼이란 남자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인 뉴 사우스 웨일스로 내려가면서 시작돼요. 장례식이 끝나고 캐리는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셨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그 집 기억나? 거기 아직도 그대로 있대. 그 집이라는 건 동네에서 유명한 폐가를 말하는 거였어요. 오랜만에 찾은 고향이라서 추억에 잠긴 걸까요? 친구들과 헤어진 캐리는 그 폐가를 찾아갔어요. 슬기운 덕분에 없던 용기가 나기도 했나 봐요. 형들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폐가를? 형은요? 집에 갈래. 쟤는 못 가. 기절해. 그쵸?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데다가 불빛도 없어서 그 집은 엄청 으스스했어요. 에이, 그냥 돌아가야겠다.
캐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때 누가 확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을 캐리는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넘어지자마자 악 한 번 더 비명을 지르게 돼요. 코 앞에서 누가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얼마 뒤 캐리는 머리가 마구 헝클어지고 팔다리가 여기저기 긁힌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한 손에 길쭉한 뭔가를 들고서 말해요. 그건 심술궂은 표정의 기묘한 남자 인형이었어요. 툭 튀어나온 매부리 코, 하나로 묶은 긴 머리. 캐리는 얼빠진 얼굴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폐가에서 넘어졌을 때 이 인형과 눈을 마주쳤는데 왠지 모르게 가져오고 싶었다 라고 말해요. 이 인형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오 마이 갓 잠깐. 오 마이 와 갓. 이걸 왜 같이 와? 오 마이 이거 그거잖아. 갓. 그거랑 비슷하네. 소우. 직소다 직소. 가까이서 한번 오 볼래요? 마이 갓. 아, 와, 갓. 갓 지저스.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친구들 술 먹다가 그 폐가에 갔는데 폐가로 가서 누군가 눈을 마주쳤다 했잖아요. 그게 이게- 이 인형인 거예요. 마주친 인형. 오케이. 와, 저거 와 상상 이상인데. 자, 이야기의 마녀 시작은 아니야? 지금부터입니다. 심지어 캐리는 이 인형에게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레티라는. 너무 안 어울리는데. 디아블로 이럴 것 같은데 이름이. 이제 브리즈번의 자기 집까지 가져왔어요. 이 레티를. 브리스번. 오. 그런데 인형과 집에 같이 들어갔더니 캐리가 키우던 개가 인형을 물어 뜯으려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 평소에는 마냥 순진한 강아지였는데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분명 혼자 있었는데도 자꾸만 어디선가 여기야, 여기라니까? 누가 속삭이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는데 캐리의 집에 놀러온 친구들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혼자 남겨질 때마다 자꾸 누가 말을 건다고.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확 숙이고 아래를 보게 된다고요. 그 목소리가 항상 밑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죠. 마치 키가 작은 무언가처럼. 그래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역시 그 소리였어요. 매일 밤마다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은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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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 소리는 매일 밤마다 선명하게 캐리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반복되는 차박거리는 소리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캐리는 인형이 있는 방을 향해 달려갔어요. 실은 그 소리가 항상 그 방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제발 그만 좀 해! 하면서 캐리는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인형은 그 자리에 그저 가만히 놓여있을 뿐이었죠. 순간 캐리는 화를 낸 자신이 굉장히 바보 같아졌어요. 인형이 움직일 리가 없는데.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뒤를 돈 순간 캐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어지럽게 찍혀있는 물에 젖은 작은 발자국들이 있었거든요. 캐리는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인형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다 버렸어요. 너무 속이 시원해서 왜 지금까지 그 인형을 갖고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날 밤 캐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보며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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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물에 젖은 발자국 소리가. 캐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금살금 인형이 있던 방으로 다가가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연 순간 분명 버렸던 그 인형이 다시 집에 돌아와 있던 거예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렸던 인형이 다시 돌아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장 태워버려야지. 그쵸. 그제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졌어요. 골동품 전문가는 인형을 살펴보더니 이건 1800년대 동유럽 집시들이 만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던 전문가가 아무리 봐도 이 인형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인형의 긴 머리가 진짜 사람 머리카락이라는 거였죠. 대체 누가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인형을 만든 걸까요? 캐리와 인형의 사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1981년에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큐멘터리 팀에서 섭외한 심령술사를 통해 캐리는 드디어 이 인형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인형 속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고. 그 영혼은 약 200년 전 물에 빠진 집시 아이의 영혼이라고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 매일 밤마다 들려오던 물에 젖은 발소리. 아, 그래서 물에 젖었다고? 그렇죠. 어쩌면 그 인형은 그 익사한 집시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죽은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인형을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방송 덕분에 캐리의 인형은 큰 화제를 모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진짜 믿지는 않았어요. 결국 1994년 답답해진 캐리가 또 한 번 인형과 방송에 나오기로 했죠. 그런데 녹화를 하면 할수록 캐리는 불쾌해져요. 캐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제작진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들은 캐리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웃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인터뷰를 화를 꾹 참고 계속 이어가던 와중에 어디선가 비명이 들려왔어요. 조명도 막 정신없이 깜빡이더니 파팍 소리가 나면서 전구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나요. 깜짝 놀란 제작진이 허둥대는 동안 캐리는 느꼈죠. 그들의 비웃음에 화가 난 건 자신뿐만이 아니었다고. 이 장면은 호주 전역에 고스란히 방송됐고 캐리의 인형은 호주에서 가장 섬뜩한 인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지금 그 인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봉인됐겠지 어디 어딘가. 보관하고 있나? 어디 박물관에서 태웠다. 봉인해놨겠지. 정말 놀랍게도 캐리의 인형은 여전히 캐리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형을 방에 두고 문을 잠그면 어느샌가 잠금은 풀리고 문이 열려 있다고도 해요. 그래도 캐리의 가족은 절대 인형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버리려고 한다면 그 인형은 아마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요.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06년 여름이었어.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던 고등학생 수아는 같은 반 친구들 9명이랑 펜션에 놀러 갔어. 근데 그 펜션 위치가 좀 묘하긴 했어. 원주시 신림면. 보통 지명에 신자가 들어가면 새로울 신자를 쓰거든. 뭐 신촌이나 신사동 같이. 근데 원주 신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귀신 신자를 쓰는 곳이야. 실제로. 실제로. 왜 귀신 신자를 쓰는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분분하긴 해. 근데 뭐 놀러 가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어. 그래서 그냥 야 우리 귀신 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떠들었겠지. 근데 그 펜션은 그냥 1층짜리 하얀 집 같은 곳이었어. 앞에 공터 하나 있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계곡이 있었대. 물 있으면 안 되는데. 그 계곡물이 진짜 맑았어. 바닥에 돌멩이들이 하나하나 다 보일 정도였으니까. 근데 체크인할 때 주인이 계속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 거야. 위쪽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 물이 빙빙 돈다. 물살이 빠르다. 저쪽은 깊다. 너무 여러 번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지겨울 정도였대. 근데 결국 경고를 무시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주인 말처럼 물살이 빨라서 오히려 재밌기도 했거든. 수아는 마트에서 사온 수박을 계곡물에 담그느라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계곡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수아는 눈에 뭐 하나가 들어왔대. 그게 뭐였을까? 다른 사람이 넣은 수박? 시체. 머리. 수박이 아니라 머리였어. 말이 동그라네. 아니. 갑자기 너무 급정이었는데 물가와 가까운 계곡 바닥에 뭔가 계속 반짝거리는 거야. 가까이서 보니까 그때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검정색 명품 손거울이었어. 거울.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맞춰? 어쨌든 수아가 그걸 주우려고 물속에 손을 딱 넣었는데 너무 갖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딱 명품이니까. 딱 넣었는데 아차가 소리가 나올 만큼 물이 엄청 차가웠대. 그냥 계곡물 같은 느낌이 아니라 마치 냉동실에 손을 넣은 것처럼. 순간 놀라서 거울을 놓쳤는데 기어코 다시 주워서 가방에 챙겼다고 해. 그러다 밤이 됐어. 다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하기로 했거든.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분위기 잡는다고 방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랜턴 하나만 켜서 가운데에 놓고 그러다 수아가 마피아 게임의 사회자를 맡을 차례가 되었어. 자,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엎드려 주세요. 애들은 다 엎드려 있고 다들 양손으로 바닥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수아가 친구들 뒤를 돌면서 마피아를 고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뚝 하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정확히 수아의 정면에 있는 벽지가 건물 밖에서가 아니라 건물 안쪽에서부터 젖어 나오고 있었대. 젖은 몸이 벽에 서서 기대고 있는 것처럼 형체 그대로 물이 퍼지고 있었어. 그러고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야. 그때 하고 엎드려 있던 친구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 다들 놀라서 그 친구 쪽을 바라봤는데 친구가 잔뜩 얼굴을 찡그리고 일어나서 옆에 친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 내 귀에 입김 불었지? 이러면서. 근데 모두가 엎드려 있었다고 했잖아. 사실 사회자였던 수아 말고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소리를 지른 친구가 말하길 자기가 엎드려 있는데 누군가 오른쪽 귀에 뜨겁고 습한 입김을 하고 불었다는 거야. 절대로 바람이 분 게 아니었대. 분명히 따뜻하고 축축한 입김이었대. 너무 싫다. 그 물귀신이네. 거울 주인이네. 그리고 돌아간 날 저녁에 수아는 집에서 가위가 눌렸어. 화장실이 딸린 안방을 쓰고 있었는데 오. 한 손으로 잡지 못할 만큼 많고 긴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화장실 배수구에서 쓱 기어나오고 있는 게 보였어. 마치 배수구 밑에서 머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와우. 화장실 문틀을 넘어서 질척대는 소리를 내면서 바닥을 기어오고 이불 안까지 쓱 하고 이불 안까지? 쓱 하고 들어가서 축축하게 목을 감았대.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 가위로 잘 못 움직이니까. 수아는 그 광경과 느껴지는 촉감이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어. 그랬더니 그때 뭔가 오른쪽 귀에 바짝 다가선 느낌이 드는 거야. 하는 젖은 숨이 한쪽 귀로 느껴졌어.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이 입김은 들이마시는 소리가 없었대. 계속 뱉는 내쉬기만 해. 소리만. 호흡. 그러면서 목이 점점 조여왔어. 물에 빠지는 사람처럼.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내쉴 수는 있지만 들이마실 수는 없잖아. 그치. 마치 그런 기분이었대.
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어. 그때 귓가에 찰랑 하는 방울 소리가 들렸어. 방울 소리와 함께 입김이 잠시 멈췄어. 그리고는 다시 입김이 하니까 또 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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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 방울 소리가 점점 많아지더니 온 사방에 들려서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리곤 귓가의 입김이 완전히 멈췄어. 그리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외갓집에 간 엄마였어. 수아야, 방금 보살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너 혹시 어디서 뭐 주워온 거 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아는 가방 속에 검정 손거울이 떠올랐대. 그리고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대. 가방에서 꺼낸 거울은 주운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젖어 있었거든. 다음날 수아는 엄마와 같이 MT를 갔던 신림에 다시 갔어. 그리고 그 거울을 조용히 물에 던져 넣었대. 첨벙 하고 물살이 한번 튀더니 거울은 그대로 가라앉았어. 아무튼 그 이후론 가위도 귓가에 닿던 그 숨소리도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대.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그날 엄마가 외갓집에 가 있는 동안에 엄마가 다니는 신당 보살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대. 딸이 물에서 뭔가를 데리고 온 것 같다 라고 말이야. 친구들이랑 계곡에 갔었다고 하니까 혹시 계곡에서 주워온 거 없냐고, 뭐 가져온 거 없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야. 보살님 말로는 수아는 그래도 그냥 스치듯 지나간 것 같다 라고 했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있잖아, 계곡이든 바다든 물가에 떨어진 건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을지도 몰라. 그건 그냥 물건이 아니라 뭔가가 붙어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1637년 조선 인조시대 때 얘기야. 병자호란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직후로 돌아가 볼 거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7월의 어느 밤, 한 남자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등 뒤가 서늘하고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남자는 정말 겨우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돼. 방에는 누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시신에는 외상이나 독살의 흔적도 없었지. 범인은 이 남자를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한 걸까? 퀴즈. 맞추면 뭐 줘요? 외상이 없었어요. 뭐 독살 뭐 이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어. 암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러게요. 진짜 이상하지. 그런데 죽은 남자의 표정이 극도로 겁에 질린 채 굳어 있었어. 눈조차 감지 못한 채로. 근데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야. 멀쩡히 잠들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이면 겁에 질린 얼굴로 죽어나가기 일쑤였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지. 포도청에서는 꽤 열심히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이웃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죽기 전날 밤 정체모를 기괴한 소리를 들었다고. 뭐 개그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뭔가 이런 뭔가 휘휘 뭐 이런 소리가 들렸대. 바람 소리. 이게 뭔가 비바람을 뚫고 들려오는 좀 기분 나쁜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귓가에 뭔가 자꾸 막 휘휘 하면서 입김을 불어넣는 소리 같기도 했대. 이게 도성을 지키는 병졸들도 밤만 되면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 소리가 들리면 바로 나타난다던데? 애끼, 도성을 지키는 우리가 겁이 나면 되겠어?
그때였어. 병졸들은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어.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횃불을 들어 올리자 휘휘 소리가 반대편 담장에서 곧장 울려 퍼졌어. 얼른 담장으로 뛰어가니 이번엔 저쪽 기와지붕에서 들리는 듯 하다가 결국엔 또 반대쪽 굴뚝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 기묘한 연쇄살인의 공포는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어. 큰일 났다 이거. 좀 똑바로 해봐요. 좀 옆에. 오케이, 진짜 안 웃을게요. 오케이. 소리만 듣고도 그대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어. 그런데 비슷한 시기 전주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져. 정체 모를 무언가가 하늘에서 날아들어 사람들을 낚아채가기 시작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활로 맞춰 떨어뜨린 그것의 정체는 까치였어. 하지만 평범한 까치가 아니야. 모습은 까치였지만 몸집이 독수리만큼 거대한 말 그대로 괴물새에 가까웠지. 어느 날 다시 휘휘 소리가 들리자 용기를 낸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광장으로 몰려나왔고 머리 위로 날아든 무언가를 힘을 합쳐서 내리쳤대. 툭! 몽둥이에 맞아 땅에 떨어진 건 엄청 커다란 박 하나였어. 박? 박. 하지만 평범해 보였던 그 박은 무슨 쇳덩이 마냥 아무리 때려도 깨지질 않았대. 결국 도끼까지 가져와서 정말 수십 번을 내리친 끝에 쩍 박이 갈라졌어. 그 순간 피비린내가 확 퍼지더니 그 안에서 뒤엉켜 있던 까치 수십 마리가 비틀거리며 한꺼번에 하늘을 솟구쳤어. 사람들은 혼돈에 휩싸였지. 정녕 사람을 죽어나가게 한 그 소리의 정체가 행운의 상징이던 까치였다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그리고 이 기괴한 존재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됐어. 휘휘 귀신. 비가 오는 날 밤 회외 귀신이 까치로 둔갑해서 사람들의 길을 빨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 실제로 조선 야사, 속담록에도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 인조 15년 7월에 비가 잇따라 내렸다. 서울에 요귀의 변이 있어 밤마다 인가의 소리를 내며 출입하여 사람들이 가위에 눌려 죽는 일이 많았다. 귀신이 휘휘하는 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모두 휘휘 귀신이라 하였다. 사람들은 이 휘휘 귀신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지. 어떤 사람은 병자호란 당시 죽었던 원혼이 한을 풀지 못해 나타난 거라 생각했어. 휘휘 소리가 마치 울음소리로도 느껴졌거든. 이 소식을 들은 조선의 왕 인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남한산성으로 향했어. 그곳에 숭열전이라는 사당을 짓고 성대한 위령제를 올렸어. 전쟁 중 비참하게 죽어간 수많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 거야. 신기하게도 위령제가 끝난 후에 더 이상 휘휘 귀신의 피해는 없었대. 혼령들이 위로를 받아 떠난 걸까? 아니면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 녹아내린 걸까? 어쩌면 휘휘 귀신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남긴 슬픈 기억의 그림자였을지도 몰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영생을 누리는 뱀파이어의 미스터리 기록 블러드 다이어리.